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마켓 시그널 진행의 정보경입니다. 오늘 S&P 500이 최초로 7,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7,022선으로 오늘 시장 마감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AI와 빅테크의 랠리가 오늘 S&P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오늘 시장에 있었던 이슈들과 우리에게 보내는 시그널 바로 확인해 보시죠. 마켓 시그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가장 주목했던 건 S&P 500이 사상 최초로 7,000선을 돌파한 데 이어서 7,022선으로 마감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부분인데요. 다우지수가 0.15% 약세를 보였고 나스닥이 1.59% 올랐습니다. S&P 500 0.8% 상승으로 7,022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에는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기대감, 그리고 AI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빅테크의 랠리가 지속되면서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오늘 시장의 자금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을까요? 히트맵 통해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승하는 종목들이 초록색, 하락하는 종목들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히트맵입니다. 일단 오늘 빅테크와 AI의 랠리가 시장의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먼저 M7 종목들 중에서는 아마존만 유일하게 약보합권에서 마감했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강한 초록불을 켰습니다. 특히나 오늘 테슬라의 이야기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AI5 칩 출시 소식에 오늘 7%대 급등이 나온 테슬라인데요. 오늘 상승장에 불을 지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에 관한 이야기는 잠시 후 마켓 무버 이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소프트웨어 쪽의 흐름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가 4%, 오라클과 팔란티어도 각각 4%대 급등이 나왔고요. 애플도 3%에 가까운 급등세였습니다. 이 반도체 섹터 안에서는 종목별로 흐름이 조금 엇갈리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1%대 올라줬고요. 특히 브로드컴, 메타와 AI 칩 계약 관련 소식이 나오면서 양사 모두 주가가 올랐습니다. 브로드컴은 특히나 4%대 강세를 나타냈고 마이크론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는 장비주 쪽으로도 흐름은 다소 좋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금융주 관련해서는 종목별로 흐름이 엇갈리는 모습이었고요. 헬스케어 쪽으로도 오늘 약세가 두드려졌습니다. 헬스케어 그리고 경기 민감주, 특히나 산업재 쪽으로 강하게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오늘 자금은 확실하게 AI와 빅테크 쪽으로 쏠렸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금의 흐름과 방향 한번 확인해 보셨고요. 오늘 시장을 움직인 이슈들도 바로 만나보시죠. 자, 마켓 무버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S&P 500이 7,000선을 돌파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AI와 빅테크의 랠리였고요. 이 상승의 불씨를 지핀 건 바로 테슬라의 급등세였습니다. 이 이야기 먼저 자세하게 들여다보시죠. S&P 500 7,000선을 돌파한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상 최고치로 오늘 마감을 했는데요. 나스닥도 강세를 보였고 다우지수는 상대적으로 좀 약세였죠. 즉 지수가 올랐지만 기술주 중심으로 강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상승장의 이유, 바로 AI와 빅테크의 랠리였습니다. 이 AI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분위기고요. 최근 한 달간 1,110억 달러의 자금이 이쪽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특히나 글로벌 자금이 미국 쪽 그리고 기술주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되는 모습인데요. 여기에서 상승의 트리거가 됐던 건 다름 아닌 테슬라의 7%대 급등입니다. 즉 오늘 S&P 500의 신고가는 AI가 만들었고요. 테슬라가 거기에 불을 붙인 모습이었죠.
테슬라의 이야기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머스크가 자신의 SNS인 X에 올린 게시물인데요.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면 테슬라가 AI5 칩 설계를 완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산 직전 단계에 진입을 했다고 했는데 특히나 사진 속에 있는 이 시제품, 삼성전자의 국내 파운드리 공장에서 생산을 한 겁니다. 사진 우측 하단에 보시면 KR2613이라고 써 있는데 한국에서 26년도에 생산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AI5가 자율주행에 휴머노이드 로봇의 핵심 칩을 더했다는 데 기술적인 의미가 크고요. 기존의 AI5를 대체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 생산 구조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먼저 삼성전자와 TSMC의 생산 협력으로 글로벌 파운드리 협력 구조를 완성한 테슬라입니다. 2027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머스크는 AI6 그리고 도조 3 등 후속 칩의 개발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자신의 X에 언급을 했죠. 여기서 AI6는 삼성전자가 전량 생산을 하게 되는데요.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이 생산될 AI 칩이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이제는 자동차 기업이 아닌 AI 칩 기업으로 재평가를 받게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테슬라의 AI 칩 뉴스가 상승의 불씨를 만들면서 전체 기술주의 랠리를 자극한 하루였습니다. 한편 오늘 시장에서는 중동 관련 이슈도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거시 변수, 미국과 이란의 이야기인데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오늘 투심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배경이 됐죠. 이 이야기도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시죠. 트럼프가 4월 내에 종전이 가능하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란과 휴전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면서 이틀 동안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더했는데요. 여기에 이란도 미국과 메시지 교환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21일 종료되기로 했던 휴전 추가적으로 2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에 시장에서는 2차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확대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지정 확정을 리스크는 완화됐고요. 이 전쟁 종료 가능성을 반영하면서 오늘 투심이 일부 개선됐죠. 하지만 좀 핵심적인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시면 오늘 유가의 반응은 다소 제한적이었습니다. 보합권에서 움직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산업재 쪽으로도 강한 약세가 나오면서 상승은 없었습니다. 다우지수도 상대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였죠. 결국 이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투심을 개선시키는 배경이 됐고 AI의 상승장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인 마켓 무버 이슈들 살펴보셨습니다. 종목들에 관한 이야기 마켓 무버 스탁 조민재 앵커와 만나보시죠. 시장을 움직인 마켓무버 스탁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스닥의 상승을 이끌어준 가장 대표적인 종목 바로 테슬라였죠. 7.6% 급등하면서 오늘 거래를 마쳤는데요. 테슬라의 자체 AI 칩, 이 AI5의 설계가 끝났다는 거 이 종전의 브리핑 통해서도 보셨죠. 시제품 생산의 첫 단계에 돌입했다는 소식에 이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머스크는 이 SNS 계정에 이 소식과 함께 이 칩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삼성전자와 TSMC에도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덧붙였습니다. 덕분에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 역시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아침이고요. 또 메타와 브로드컴도 비슷한 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메타가 브로드컴과 손을 잡고 AI 전용 맞춤형 반도체인 이 MTIA 칩을 직접 개발한다는 소식에 오늘 주가가 긍정적으로 반응했는데요. 이 생성형 AI에 최적화된 이 칩을 통해서 성능은 끌어올리고 비용은 낮추겠다는 전략입니다. 공통적으로 한 가지 흐름이 보이시죠? 이 테슬라는 자율주행용 칩을 직접 설계하고요. 메타는 데이터 센터용 AI 칩을 자체 개발합니다. 둘 다 공통적으로 자기 서비스에 최적화된 칩을 직접 만들기 시작한 거죠. 이 특정한 작업에서는 엔비디아의 GPU보다 자체 칩을 만드는 게 훨씬 싸기도 하고 또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 빅테크들이 이제는 자체 칩과 엔비디아 칩을 병행하는 구조로 가고 있다. 새로운 흐름이 눈에 띕니다. 또 밤사이에 한 가지의 특징을 더 보자면요. 이날은 하드웨어주들이 좀 부진했고요. 반대로 소프트웨어주들이 오랜만에 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와줬었는데 우선 마이크로소프트가 M7 종목 중에서 이 테슬라 뒤를 이을 만한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 4.6% 급등의 계기는 바로 키뱅크에서 발간한 보고서였는데요. 이 키뱅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기업들의 절반 가까이가 이미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을 도입했고요. 응답자의 85%, 거의 대부분이 애저 지출을 더 늘리겠다고 답변했습니다. AI로 수익이 줄어들기는커녕 실제로는 코파일럿과 애저 도입이 훨씬 더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된 거죠. 그동안 이 발목을 잡았었던 AI 종말론에 대해서 한층 더 자유로워진 소프트웨어주들, 오늘 덕분에 오라클과 팔란티오도 4% 이상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다만 오늘 이 마이크로는 주가는 2% 이상 하락했는데요. 장중에는 거의 4% 가까운 급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2만 4천 주, 우리 돈으로 150억 원 규모의 내부자 매도가 발생했다. 이 공시가 올라왔는데 악재가 이거 하나라기에는 이상하게 메모리주 전반이 좀 부진한 하루였죠. 더 근본적인 배경은 이 전날 발표됐던 ASML의 실적 발표에 있었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노광 장비를 그냥 독점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ASML, 이 실적을 굉장히 좀 견조하게 발표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연간 매출 전망치도 높여서 잡았는데 시장의 반응은 좀 싸늘했죠. 이 다음 분기에 대한 기대가 높아도 너무 높았기 때문인데요. 이 2분기의 매출 가이던스가 최대 90억 유로라고 밝혔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91억 유로였다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결과였죠. 거기에다가 이제 반도체 투자 사이클의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순수주, 넷 부킹이라고 이 표기를 합니다. 이 순수주의 공시를 중단한다는 소식까지 발표하면서 이 중요한 선행 지표 하나가 사라진 거죠. 이것 때문에 오늘 반도체 장비주들과 메모리주들까지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급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인 자금 흐름을 종합을 해보자면 오랜만에 하드웨어 쪽에서 이 소프트웨어 쪽으로 자금이 되돌려지는 흐름이 한번 나와줬었죠. 한 번쯤은 이렇게 흔들고 갈 만한 그런 시기였었는데 그 빌미가 된 게 바로 ASML의 실적 발표였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또 이제 빅테크들과의 협업 관계를 밝히면서 급등을 보인 종목들도 유난히 좀 많은 하루였는데요. 대표적으로 케이던스 4% 이상 올랐습니다. 이 엔비디아와 로보틱스용 AI를 공동 개발하겠다는 소식이 상당히 좀 시장에 눈길을 이끌었는데요. 케이던스의 예측 기술을 통해서 엔비디아 로봇의 학습 시간을 좀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좀 커졌고요. 또 네트워크 통신망 회사죠. 루멘 테크놀로지스 10% 이상 급등했습니다. 아마존과의 협업 소식이 있었는데 이제 아마존과 손을 잡고 기업용 클라우드 연결 서비스를 좀 내놨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급등했고요. 그동안 굉장히 좀 복잡했었던 네트워크 구축 과정을 클릭 몇 번으로 끝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이 AI로 인해서 돈과 시간을 굉장히 또 절감할 수 있겠구나 환호를 만들어낸 소식이었습니다. 또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 회사 길랩도 오늘 8% 이상 올랐는데요. 이 구글 클라우드와의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기업들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보안까지 관리하는 모든 과정을 AI가 도와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한마디로 종합을 해보자면 AI로 인해서 각종 시간과 비용을 단축시키는 기업들이 이 새롭게 앞으로의 실적 역시 향상이 될 것이다. 기대감을 모으고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원자재 가격과 매크로 흐름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국제유가는 장중에 80달러 선까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과 이란 사이의 이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진척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WTI 다시 한번 0.12% 소폭이나마 하락했고요. 이 원달러 환율은 최근 급락을 거듭하다 보니 약간의 되돌림이 나왔습니다만 여전히 1,470원대 중반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과 금 가격도 큰 움직임은 없었고요. 이 밤 사이에 이 베이지북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연준의 경기 동향 보고서라고 할 수 있죠. 이 이란 전쟁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 완만한 성장세가 미국 전역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덕분에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 역시 큰 노이즈 없이 소폭 상승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밤 사이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봤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 이 5가지만큼은 반드시 알아가세요. 머스노5 출발합니다. 오랜만에 S&P 500이 지난 1월 이후로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어느덧 7,000선을 돌파를 한 S&P 500 지수. 계속해서 미국과 이란 간의 사이는요, 봉합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면서 국제유가가 진정됐고요. 다시 한번 시장 전반에 투심이 회복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 진정 기대 속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무리됐습니다. 다만 S&P 500 지수가 1월 이후 처음으로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불과 11거래일 만에 전쟁 여파로 인한 9%의 하락분을 모두 회복했습니다. 이번 시장 상승의 핵심은 전쟁 종식 기대감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달 말까지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한 데 이어서 양국이 협상 재개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양국의 협상단이 종전을 위한 기본 합의에 근접했고 다가오는 화요일에 만료될 예정인 휴전을 2주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힘을 실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모두 교전 재개를 원치 않는 가운데 이 지정학적 긴장이 크게 완화되면서 지금 이 시각 WTI는 배럴당 91달러 선까지 진정됐습니다. 여기에 미국 경기는 계속해서 이란 전쟁에도 불구하고 골디락스 장세, 그야말로 더할 나위 없이 평이하고 따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연준의 경기 동향 보고서죠. 이 베이지북이 밤사이에 나왔는데요. 이란 전쟁이 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역에서 완만한 성장세가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미 연준의 경기 동향 보고서 베이지북에 따르면 미국 경제가 이란 전쟁의 여파 속에서도 완만한 성장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준은 이란 전쟁의 여파로 기업들이 투자에 관망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경제 활동과 고용 시장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특히나 최근에 화두가 된 AI가 전체 고용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물가 압력이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는 만큼 시장은 이번 달 FOMC에서의 금리 동결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고요. 베이지북 발표 이후 뉴욕 증시는 이 연준의 견고한 경기 판단에 힘입어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모두 상승폭을 키우면서 마감했습니다. 여기에 또 오랜만에 나스닥을 주도해준 게 다름 아닌 소프트웨어였죠. 마이크로소프트가 4.6%, 오라클과 팔란티어 역시 4%대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이 키뱅크가 마이크로소프트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이 조사를 실시했는데 그 조사 결과가 AI로 인한 대체 우려를 말끔하게 씻어내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수익화에 대한 우려를 씻어내면서 간밤 5%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주가를 끌어올린 결정적인 계기는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킨 키뱅크의 조사 결과였는데요. 이 조사 대상의 절반 가까이가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을 도입해 전분기보다 도입률이 14%포인트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85%가 애저 클라우드의 지출을 늘리겠다고 답하면서 5개 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시장은 이 결과를 통해서 AI가 기존 소프트웨어를 대체할 것이란 공포가 과장됐고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질적인 수익은 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키뱅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AI 독주 체제가 공고해졌다면서 목표 주가를 600달러로 유지했습니다. 한편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상승하는 동안에 이 하드웨어, 장비주들 전반적으로 오늘은 급락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그 촉매가 된 게 바로 ASML의 실적 발표였는데요. 시장의 기대치가 높아도 너무 높았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 ASML을 비롯한 반도체 장비주와 이 마이크론 등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동반 하락했습니다. ASML은 1분기 깜짝 실적을 기록하고 연간 매출 전망치까지 높여 잡았는데요. 이 시장의 높은 기대치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특히 2분기 매출 전망이 시장 예상치인 91억 유로에 못 미친 데다가 중국 수출 규제 우려가 부각이 됐고요. 또 반도체 투자 사이클의 선행 지표였던 넷부킹, 순수주에 대한 공시를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장비주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메모리 업계도 이 여파를 피하지 못했는데요. 특히 마이크론은 ASML의 장비 수요 지표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주가가 2% 넘게 급락했습니다.
여기에다가 마이크론의 내부 관계자가 우리 돈으로 약 140억 원 규모의 주식을 매도했다는 사실이 이 SEC 공시를 통해 알려지면서 투심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개별주 중에서는 오늘 테슬라의 상승이 굉장히 눈에 띄었죠. 7.6%. 이 정도의 급등이 또 언제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테슬라가 드디어 이 자체 칩 AI5 설계를 완료하고 드디어 이 시제품 생산 첫 단계에 돌입했다고 밝히게 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테슬라의 자체 칩 AI5의 설계 완료 소식에 테슬라의 주가가 7.6% 급등했습니다. 현지 시각 15일 일론 머스크 CEO는 본인의 SNS에 AI5 칩의 시제품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이와 동시에 이 칩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삼성전자와 TSMC에도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덧붙였습니다. 이번 시제품은 삼성전자의 국내 파운드리 라인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각인된 코드명을 통해 한국 제조 사실이 공식화됐습니다. 이 소식에 그동안 비관적이었던 UBS가 이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상향 조정하고 저가형 SUV 개발 계획과 또 차량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소식까지 연달아 나오게 되면서 테슬라의 매수세를 끌어올렸습니다. 이 테슬라는 내년부터 삼성전자와 TSMC를 통해 해당 칩의 본격적인 양상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국제유가는 진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오늘은 오랜만에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해서 이 소프트웨어주들의 상승이 두드러진 그런 하루였습니다. 다만 오늘 메모리주들이 잇따라서 좀 급락하는 움직이 나왔기 때문에 코스피 야간 선물은 약보합권에서 머물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5 살펴봤습니다.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월가 시그널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S&P 500의 사상 최고치 경신이 가장 좀 이슈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AI와 빅테크 랠리가 만들었다고 해도 될 것 같은데 뭐 테슬라의 7%대 급등, 소프트웨어 섹터의 강세, 메타와 브로드컴의 AI 칩 협력 확대 소식 굉장히 좀 다양한 이야기가 많았던 간밤 뉴욕 증시였습니다. 위원님 뭐 어떻게 좀 보셨어요?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떵떵거리는 이유가 역시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와중에도 S&P 500이 그 최초로 7,000을 밟았습니다. 네. 지금 장중에는 7,000을 간 적이 있고, 자, 지금 이렇게 되면 S&P 500 7,000이 다우 5만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이 지금 과제인데 자기가 임기 1년 만에 달성을 했고 잠깐의 여행을 다녀오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여행이 끝난 것 같지도 않은데 이미 지금 사상 최고가를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여행이 끝나고 나면 지금 얼마를 갈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사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나고 보니까 말이죠. 이 하락세가 그냥 일반적인 하락에 그냥 준하는 하락이에요. 이런 하락은 뭐 저번에 누가 외국 그 애널리스트가 나와서 말하는데 이런 하락은 원래 1년에 한두 번 정도 있는 하락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그냥 과도하게 반응만 하지 않으면 평상적인 하락과 똑같다. 이 얘기를 했는데 정말 뭐 전쟁 이슈로 빠진 건지 4월에 뭐 관세 전쟁으로 빠진 건지 우리가 이 내막을 알고 보니까 보이는 거지. 그냥 이 차트랑 수치만 보면은 그냥 빠진 폭으로 따지면은 4월 달 그 관세 무역 전쟁 때보다도 안 빠졌어요, 지금. 지수가. 지금 그 정도도 빠지지도 않고 다 올라왔거든요. 그럼 이제 이 미국 시장이 굉장히 지금 강하다는 것을 뭐 나타내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국 시장은 정말로 강하다. 미국 경제도 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더욱 더 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사실 뭐
역사적 신고가를 간 종목도 엄청 많거든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이렇게 강했나 할 정도로 아니면은 미국 시장은 원래 강했는데 우리의 생각이 그냥 조금 약했나? 그러니까 나뭇잎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 그냥 뇌가 그냥 흔들려가지고 흔들린다고 생각을 했나? 네. 뭐 그런 정도로 지금 강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다우 지수만 약간 약세를 보인 맞습니다. 것은 그냥 전통주가 약해서 약한 거죠. 금융주라던가 유틸리티주가 약하고 네. 유가가 내려가서 저 부분이 약해서 약한 거지. 지금 기술주라던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확충에 대한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뭐 오히려 지금 그런 것들이 오히려 과도해서 문제인 거죠. 지금 미토스에 뭐 또 난리가 났더만요. 클로드가 미토스라는 걸 내놨는데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 클로드를 만든 엔트로픽이 원래 어디서 탄생을 했나요? 오픈 AI에 있던 분들이 나왔잖아요. 왜 나왔죠? 우린 좀 더 도덕적이고 깨끗한 AI를 하겠다고 해서 나왔는데 그분들이 개발한 게 오히려 지금 세상을 멸망시키는 길로 가고 있는 본인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숨기면서 개봉을 하고 있다고 하죠. 너무나 무섭다잖아요. 지금 미토스라는 서비스가 자기가 그거를 다 세상의 모든 것을 예를 들어 뭐 스카이넷 같은 거를 하는 거죠. 모든 것을 장악해 하고 내가 컨트롤을 다 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 버렸기 때문에 너무 무섭습니다. 뭐 그것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래도 소프트웨어주가 반등하긴 했습니다만 네. 지금 뭐 정부 부처들 다 소집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네카오 소집하고 미국도 다 금융권 CEO들 다 소집했죠. 네, 네. 지금 이런 것들이 전국에 전 세계가 해킹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인간이 해킹을 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스스로 해킹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자신이 인간의 판을 설계해버리는 네. 이 수준에까지 올랐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반증하는 게 뭡니까? 인공지능은 너무 뛰어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시장에는 인공지능 관련주에게는 오히려 더 좋은 네. 결과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양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일단 AI와 빅테크 랠리로 S&P 500 7,000선을 돌파하면서 최고치로 마감을 했던 간밤 시장이었죠. 또 하나의 역사를 새로 쓴 오늘 시장의 마감 상황 한번 짚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월가 시그널 어떤 키워드가 있었을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테슬라의 이야기 당연히 빼놓을 수가 없겠죠. 테슬라가 차세대 자율주행의 핵심이 될 AI5 칩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이 소식에 주가는 간밤에 7%대 급등이 나왔는데요. 테슬라 이제는 뭐 자동차 기업이 아니라 AI 칩 기업이라고 불러봐도 될까요? 네, 역시 뭐 자동차 이슈로 움직이질 않네요. 그렇죠? 어제도 자동차 이슈로 움직인 게 아닙니다. 네. 뭐 지금 뭐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뭐 지금 텍사스 오스틴에서 멈춰 있는데 앨런 머스크 말대로 빨리 확대가 되는 그 모습이 보여서 급등한 게 아니라요. 칩 때문에 급등했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 자체 칩을 설계하고 향후에는 테라팹을 만들어서 자체 생산까지 해서 수직 계열화를 이루려고 하는데 아직 생산은 누구한테 맡기나요? 전 세계가. 삼성전자요. 그렇죠. 삼성전자 아니면 삼성전자도 맡기긴 하는데 사실 TSMC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아, 네. TSMC나 삼성전자가 이제 삼성전자 정확히 말하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분에서 뭐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분으로 구별을 해줘야 되잖아요. TSMC는 원래 파운드리밖에 안 하지만 삼성전자는 섹터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파운드리는 적자가 나고 있죠. 자, 근데 TSMC의 어떤 빈틈을 뚫고 들어가는 부분, 거기서 이제 테슬라의 협력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건데 어쨌든 칩 설계. 지금 뭐 테슬라도 그러니까 팹리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에서는 지금 애플이든 뭐 구글이든 네. 지금 다 팹리스예요. 공장이 없습니다.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설계도를 넘겨주면은 TSMC가 그 설계도를 보고 제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테이프 아웃이라는 게 설계가 완료됐다는 겁니다. 설계가 완료가 돼서 설계도를 물론 그 사이에 디자인 하우스라고 해서 공정에 조금 더 적용을 쉽게 하기 위해서 설계도를 변경해주는 업체가 끼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설계를 마치고 설계도가 제조회사로 넘어가는 단계라는 거죠. 테이프 아웃이란 게.
그래서 AI5 칩 테이프 아웃을 선언했습니다. 네. 앨런 머스크가 직접 X에다가 올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앨런 머스크의 선은 떠난 거죠. 손은 떠난 거죠. 이제 TSMC가 제조만 잘 해주게 되면은 양산이 돼서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어디 쓰이느냐? 테슬라의 자율주행 자동차에 네. 들어가는 칩과 옵티머스 로봇에 들어가는 두뇌 칩에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 상황이죠. 그래서 핵심 자동차 사업은 지금 사실 좀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2030년도까지 인도량 전망이 원래 월가 예상치는 300만 대인데 지금 300만 대에 턱없이 부족한 90만 대 모자란 210만 대로 지금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줄였죠. 사이버 트럭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그 다니는데 신기하긴 한데 그거를 타고 다니기가 저도 한 두세 대 봤거든요. 네. 도저히 저거는 솔직히 못하겠다. 저게 그러니까 특이한 사람들이 뭐 세컨드 특가나 이런 걸로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주력이 돼가지고 막 소나타나 아반떼처럼 많이 다니는 세상은 지금 상상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스몰 SUV 이 부분이 있죠. 그래서 SUV를 조금 작게 만들어가지고 뭐 설계를 해서 내놓겠다 이 얘기도 들렸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인도량이 2026년 인도량은 1% 전년 대비해서 하락을 했고 아까 말한 대로 2030 인도량은 90만 대 감소를 시킬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 관심이 어디로 갔느냐? 다른 부분으로 갔죠. 에너지 부분이죠. 지금 여기서 에너지 부분도 성과를 많이 내고 있는데 지금 2026년도 1분기에는 일시적 약세를 보였지만 스토리지 설치가 연평균 성장률이 26%를 2030년까지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네. 물론 LFP, 리튬 인산 철에 대한 수급 우려가 있지만 미국 투자 때문에 완화가 기대가 되어서 에너지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이 성장이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로보택시 부분이죠. 아까 말한 대로 상반기에 9개 도시 확장 계획을 갖고 있는데 오스틴에서 지금 멈춰 있습니다. 이 지금 구글의 웨이모는 지금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는데 테슬라가 여기서 지금 걸려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옵티머스가 있죠. 젠3가 여름에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2027년도 내년에는 대량 생산이 되고요. 여기서 또 문제는 이제 중국 부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액추에이터나 이런 부분에서 네. 중국의 핵심 부품들이 옵티머스의 주력이 되고 있어서 이게 또 하나의 변수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부품이 제약을 받거나 지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테라팹 있죠. 아까 대규모 반도체 공장. 그러니까 아예 설계도를 지금 테이프 아웃해서 TSMC나 삼성전자로 넘겼다고 했잖아요. 근데 앨런 머스크가 구상하고 있는 거는 아예 제조 공장까지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테라팹 여기에 지금 인텔이 참여한다고 해가지고 또 인텔과의 동맹이 또 지금 그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은 삼성전자나 TSMC, 그 다음에 인텔까지 지금 반도체 기업과의 협력, 합종 연행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UBS에서 지금 원래 매도 의견이었는데 뉴트럴로 올렸습니다. 지금 매도 의견을 갖고 있었는데 중립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지금 352달러 정도로 나와 있는데 최근에 연초 대비 12% 하락한 것이 조정 수준이 합리적이라고 보면서 중립으로 올린 거예요. 어저께는 8% 급등했지만 연초 대비로는 아직 10% 이상 하락을 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그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UBS가 판단을 했습니다. 네. AI5 칩의 테이프아웃을 완료한 테슬라입니다. 차세대 자율주행 그리고 로보틱스의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기술적 의미가 더 클 텐데요. 간밤에 7%대 급등으로 불기둥을 뿜었지만 아직 연초 대비해서는 12% 정도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테슬라 종목에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네, 지금 그 거의 8% 가까이 상승했고요. 자, 지금 테슬라는 재무제표도 지금 좋은 점수가 있고요. 미래 실적도 좋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었는데 급등했습니다. 500달러에서 340달러까지 거의 한 뭐 3달에 걸쳐가지고 계속 하락만 했거든요. 또 어저께 급등으로 인해서 일단 올려치기를 성공했는데 위에 51선과 200일선이 지나가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밀리면서 끝났어요. 21선도 있네요. 지금 이동평균선이 전부 다 밀집해 있거든요. 400달러에. 저 부분을 뚫어내야지 지금 네. 다시 한번 500달러 도전에 나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매출액은 17개 분기 동안 9개 분기 매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2025년도 4분기 실적 발표.
가 1월 29일 날 있었는데 이때도 매출이 지금 0.02 거의 뭐 부합에 딱 가깝게 나왔고 이 EPS가 0.40 예상이었는데 0.50 나오면서 25%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지금 중요한 건 이제 이 2026년도 1분기 실적 발표가 7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4월 23일 목요일 날 오전 5시에 지금 나올 예정인데 이 테슬라의 이 실적 발표 이게 중요하게 네. 작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401달러 1.13 정도로 목표 주가 나와 있는데 아까 전에 400달러에 모든 저항이 기술적 저항이 지금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컨센서스도 딱 그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돌파하는 게 관건이고 지금 UBS가 매도에서 중립으로 바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매도도 꽤 많습니다. 지금 30개 의견 중에서 6개가 매도 의견이고 13개 바이 11 홀드 지금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거는 HSBC가 매도 의견을 내놓으면서 목표 주가가 100달러라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의견도 있다는 네. 거예요, 지금. HSBC가 100달러면 지금 평균 컨센서스가 400달러인데 400달러에 전혀 지금 미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UBS는 매도에서 중립으로 바꿨지만 HSBC는 완전히 테슬라의 몰락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한 어떤 판단 여러분들이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의 시그널 종목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가 콕 집어준 것 같아요. 삼성전자에게 고맙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이 시제품도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한국 공장에서 제조가 된 걸로 알려졌죠. 네, 어제 그 각인된 거에 보면은 0126이라고 0126인가요? 써 있죠? 2613이라고 2613이라고 써 있나요? 2026년도 네. 이 지금 저기 얘기하는 것이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삼성전자랑 TSMC죠. 여기 지금 A15 여기 칩을 설계를 맡겼는데 제조를 맡겼는데 A16은 또 삼성전자에 맡긴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핵심 역할을 하겠죠. 물론 삼성전자 지금 반도체 부분에서 워낙 잘 나가고 있지만 반도체 부분에서 메모리 반도체의 어떤 하드 캐리로 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비메모리 반도체라든가 파운드리마저 살아난다면 삼성전자는 정말 대박이죠. 그래서 지금 파운드리 부분을 테슬라가 어쨌든 맡겼기 때문에 긍정적입니다. 이 TSMC를 추격하려면 어쨌든 이런 하이퍼 스케일러 업체들을 어떻게든 빈틈을 잡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삼성전자를 선택한 건 물론 삼성전자에 전부 맡긴 건 아니고 투트랙 전략이죠. 지금 투트랙, 쓰리트랙 전략이에요. 보니까 네. 인텔, 삼성전자, 뭐 지금 TSMC 다 갖다가 붙이면서 이 겨눈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지금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AI5는 TSMC 그리고 삼성전자의 팹에서 양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이어서 AI6까지 본다면 삼성전자가 전량 생산을 하게 되죠. 간밤에 불기둥을 뿜었던 테슬라의 굿 시그널 삼성전자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월가 시그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만나보시죠. 간밤에 또 초록불을 강하게 켰던 섹터라고 한다면 소프트웨어 쪽이 있을 텐데요. 이 안에서 마이크로소프트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노르웨이의 신규 데이터 센터를 인수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사실은 오픈 AI의 몫이었나요? 네. 이제는 처음에 요이 땅하고 전부 다 달릴 때에서 조금씩 지금 아리백이고 이런 애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모습이 보이죠. 오픈 AI가 처음에 챗GPT로 선점을 딱 때리고 네. 그다음에 소라가 나왔을 때만 해도 우리가 경악을 딱 금치 못했는데 그때 분위기 진짜 좋지 않았어요? 지브리 스타일로 뭐 해줘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챗GPT에서 지브리 스타일로 뭐 이미지 만들어줬더니 와 다 되고 이제 소라까지 나오면서 소라가 딱 나왔는데 첫날에 막 그 일본 여자가 무슨 도쿄 거리를 걸으면서 뭐 빛에 그 빗물에 반사되는 그랬죠. 빛까지 나오면서 뭐 이거 대박이다 하면서 지금 뭐 포토샵은 몰락했다 이 얘기 나올 때만 해도 챗GPT가 뭐 세상을 점령할 것만 같았잖아요. 지금 챗GPT 얘기 안 나오잖아요. 지금은 죄다 뭔 얘기만 나옵니까? 클로드 얘기밖에 안 나와요, 매일. 그렇죠? 미토스까지 지금 진행되는 흐름을 보면은 맨날 클로드 얘기만 나옵니다. 전쟁신에서도 클로드 얘기 나오고
클로드가 지금 다 지금 점령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오픈 AI의 힘도 빠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투자금도 줄어드는지 조금씩 하나둘씩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르웨이의 나르빅이라는 곳의 캠퍼스 데이터 센터 이 부분을 네. Nscale라는 업체랑 오픈 AI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여기 계획에 있던 원래 부지입니다. 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 앨런 머스크가 결정적으로 그 삐졌던 그 장면. 네. 오라클 회장이랑 손정희 회장이랑 이 지금 샘 알트먼이랑 손잡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발표하면서 이걸 했던 것에 이 부분인데 이게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를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를 시작으로 5년 계약을 했고요. 이 Nscale이라는 업체는 네오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입니다. 요즘에 그 유행하는 임대 서비스죠. 클라우드를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받아먹는 이런 회사입니다. 자, 근데 이 6.2억 달러 규모의 기존 계약에 추가를 해서 총 용량 목표가 엔비디아 GPU만 무려 10만 개를 여기다가 받겠다는 목표가 네. 있고요. 그다음에 전력 공급을 100% 재생에너지로 하는 지금 요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도 있어요. 텍사스의 스타게이트 관련 프로젝트 또 인수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균열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와이오밍에는 3,200에이커의 인수 계획을 갖고 있고 결국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이런 회사들의 이 기존의 어떤 그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회사들 이 회사들이 결국엔 유리한 것이 다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오픈 AI가 뭐 이른바 좀 첫 끝발 같은데 첫 끝발은 정말 아주 좋게 날렸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구글한테 잡혀 먹었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 오픈 AI의 전체적인 그 투자 규모 축소를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오픈 AI는 Nscale 간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노르웨이 나르벡 그 데이터 센터를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내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타게이트 요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나 봤더니 이 지금 인프라를 자체 구축하기보다는 컴퓨팅 용량을 임차하는 방식으로 오픈 AI가 바꾼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픈 AI는 조금 규모가 뭔가 지금 전체적으로 좋지가 않죠, 여러분들. 소라2 서비스 종료했죠. 오픈 AI 챗GPT는 LLM 그 계속해서 비중이 깎이고 있어서 60%대 벽이 깨졌죠. 그 다음에 이런 그 데이터 센터 확충 부분에서도 열을 올리던 것이 식고 있죠. 전체적으로 힘이 빠지고 있는 지금 오픈 AI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싹쓸이 확장에 나섰습니다. 오픈 AI의 인프라는 축소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로 인프라 패권이 좀 집중이 됐고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재편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간밤에 테슬라가 워낙 많이 올랐지만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도 4%대 급등이 나왔고요. 이 종목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죠. 네, 어제 5% 가까이 올랐고 맞아요. 역시 돈 싸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돈 없으면은 그냥 나가리 되는 거예요. 네. 마이크로소프트가의 스펙은 지금 이건 정말로 오각형 기업입니다. 맞아요. 정말로 오각형 기업이고 아주 초록색을 띠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계속해서 작년 10월 달부터 쭉 하락을 하다가 테슬라랑 주가가 비슷하네요. 500달러에서 아까 테슬라도 무너졌는데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500달러에서 540달러 그 부분에서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360달러 밑으로 갔다가 지금 급반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지금 51선과 201선을 다 돌파에 성공을 했고요. 이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 저기만 남아있는 모습이네요. 네. 자, 저기를 지금 뚫으면 420달러를 뚫으면 얘도 500달러를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되게 됩니다. 17개 분기 중에 15개 분기 매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자, 이것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이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실적 발표가. 네. 자, 지금 4월 말에 중요한 그 실적 발표가 다 몰려 있거든요. 내일은 또 TSMC 실적 발표가 있고요. 네.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지금 2026년도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매출액이 1.27 빌리언 달러 나오면서 1.27 또 퍼센트로 딱 공교롭게도 수치가 똑같네요. 이 예상 상회했고요. EPS는 3.86달러 예상이었는데 4.14달러로 7.25% 예상 상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573.41달러 이게 지금 컨센서스인데 39.44% 업사이드가 남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38개 의견 중에서 35개 바이 의견이 있어서 스트롱 바이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AI 인프라 패권이 마이크로소프트로 집중이 된 모습입니다. 이제 AI 씬에서 전력과 인프라 싸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순간인데 우리 시장에서는 그럼 어떤 종목의 시그널을 좀 기대해 볼까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효성중공업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자, 이런 데이터 센터 확충, 북미의 데이터 센터 확충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은 지금 효성중공업이나 HD 현대일렉트릭처럼 미국 현지에 공장이 있는 초고압 변압기 만드는 회사들, 이 회사들이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리드 타임이 지금 3년이라고 합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나 효성중공업의 변압기 받으려면 3년 기다리셔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밀려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노후화된 인프라를 복구하는 것만으로도 수요가 있는데 거기다가 저렇게 데이터 센터 확충에 열을 올리는, 지금 오픈 AI는 힘이 좀 빠지는 것 같지만 나머지 회사들은 이제 또 나머지들을 상대해야 되거든요. 이제부터 진정한 돈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은 자체적으로 캐시카우가 확실해요. 돈을 벌어들이는 부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돈을 벌어들여서 지금 누가 먼저 쓰러지느냐에다가 베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끝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 확충에 앞으로도 계속 열을 올릴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력기기 업체들의 이 성장 모멘텀은 계속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데이터 센터 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 기업들의 뉴스, 우리 시장에서는 미국 현지에 공장이 있는 기업이죠. 효성중공업으로의 굿 시그널이 좀 기대된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외신에서 주목하는 국내 기업과 이슈에 대해 살펴봅니다. 숨겨져 있는 투자 정보 드리는 히든 글로벌 시간. 오늘도 조호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인사이트는 어디에서 가져오셨나요? 예, 시트그룹이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리포트를 냈습니다. 네. SK하이닉스에서 워낙 이제 긍정적인 전망을 계속 유지하게 있었지만 추가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벌써 이제 실적 발표가 일주일밖에 남지가 않았네요. 관련해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목표가 관련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데 보니까 170만 원까지 상향을 했다는 건 어제 종가 대비로도 50% 이상 상승력이 있다고 본 거죠. 그렇죠. 그 정도로 이제 목표가를 원래 목표가대 155만 원도 우리가 봤을 때 100만 원이 넘어서 100만 원 훌쩍 넘는다고 라는 점에서 놀랍기도 하지만 그렇죠. 여기서 170만 원으로 상향을 했으니까 그러면 200만 원이 또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100만 원보다 훨씬 뛰어넘어서 200만 원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목표가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가를 갖다가 계속 올린 배경에는 결국 반도체 업황에 대한 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전망이 기존보다 강화됐다. 기존만큼 유지했다면은
사실 목표가를 올리지 않겠죠. 그냥 155만 원도 높은 가격이니까 그대로 유지했겠지만은 기존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시티그룹은 더 긍정적인 낙관적인 전망이 강화되면서 SK하이닉스의 목표가도 올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메모리 초과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좀 계속적으로 주가에 반영이 되는 모습인데 뭐 이제 당장 다음 주 목요일 23일에 실적을 발표하는 SK하이닉스죠. 보니까 이제 영업이익 40조 원도 좀 심심치 않게 보이더라고요. 시티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추산하고 있을까요? 예. 시티그룹도 뭐 거의 비슷하게 정확하게는 39조 1천억 원으로 이제 제시했습니다. 거의 40조 원이네요. 예, 잠정 실적을 갖다 발표할 때 그 잠정 실적이 39조 1천억 원으로 시티그룹은 제시했고 근본적인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전히 반도체에 대한 초과 수요가 강하다라는 것이 시티그룹의 근본적인 전망이고 한 줄 요약할 수 있는데 보다 더 기술적인 부분으로 넘어간다면 기존까지 그 AI의 어떤 그 생태계와 서비스는 데이터를 획득한 다음에 그걸 학습하는 데 주력했다면 그래서 이제 메모리가 필요했다. 이제는 이제 데이터 획득과 학습을 넘어서 데이터를 갖다 추론하는 과정 넘어가면 그때는 메모리가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시티그룹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5만 원에서 170만 원으로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그 전분기 대비로는 그 D램 같은 거 판가가 63% 올라가고 그다음 랜드 플래시도 전분기 대비 70%가 이제 올라간다고 시티그룹은 전망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5만 원에서 170만 원으로 목표가를 올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되게 재밌었던 부분이 구글의 터보퀀트에 대한 시티의 이런 코멘트도 있었더라고요. 뭐 역시나 큰 걱정은 할 필요 없다. 이게 주된 골자일까요? 예, 주된 골자인데 그거를 사실 참 복귀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심심치 않게 이렇게 메모리 산업, AI에 대해서 뭔가가 새로운 게 나왔으니까 야 이거 뭐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주가 폭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폭락하는 경우를 갖다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것이 나왔을 때 그 새로운 것이 나온 것에서 나름의 대응을 하기 위해면 지금 있었던 일을 복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티그룹의 어떤 터보컨트에서 설명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전체적으로 그 터보컨트가 설령 메모리의 어떤 시장 메모리에 대한 수요를 다 줄일지라도, 그러니까 AI 서비스를 할 때 그 구글의 어떤 구글의 논문의 어떤 요지는 뭐냐면 AI를 갖다 실행할 때 기존보다도 메모리를 갖다가 한 번 서비스할 때 6분의 1로 줄어들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구글의 어떤 논문은 거기까지만 얘기했는데 거기에 놀란 월가가 이제 마이크론 주가가 떨어지고 우리나라 삼성과 이제 SK하이닉스 주가도 같이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시티는 그걸 설령 만 6분의 1로 떨어질지언정 그렇다면 이제 더 오히려 시장이 넓어질지 시장이 줄지는 않는다는 것이 시티그룹의 전망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이 재번세의 역설을 또다시 좀 강조를 한 입장이네요. 그러면 이제 올해 전체의 전망은 좀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벌써 250조 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비슷하게 봤나요? 예. 그 재번세 역설에서는 이제 다음 코너에서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결국 재번세 역설이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뭔가 기술적 혁신이 일어나서 그 기술 혁신이 일어나서 보다 적은 자원으로도 고객이 시장이 이제 서비스를 갖다 이용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실제적으로는 시장이 커진다라는 건 재번세 역설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자세히 다음 코너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시티그룹 자체는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영업이익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갖다 그대로 유지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시티그룹은 이제 한 200조 원이 넘도록 이제 영업이익을 갖다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티그룹의 전망대로 맞다면은 아까 말씀대로 170만 원의 목표가가 무리하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시티그룹의 전망에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대목이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전체적으로 메모리의 수요를 갖다 AI 서비스가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무엇이냐? 저희 코너에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결국 페라미터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AI, 챗GPT를 하건 엔트로피를 하든 페라미터라는 걸 쓰게 되는데 페라미터는 무엇이냐? 내가 뭔가 일을 해요. 일을 할 때 그 일을 갖다가 누군가 대신해 줘야 되는데 대신해 주는 사람의 숫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페라미터가 약 1조 5천억 개 정도 썼다. 그 최상단의 그 AI 서비스를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는 더 나아가서 페라미터, 결국 내가 지시한 태스크를 갖다가 업무를 갖다가 보다 많은 사람이 수행하면 보다 많은 결과를 보다 단기간에 얻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페라미터라는 관점에서 지금까지는 1조 5천억 개의 페라미터 썼는데 이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10조 개로 늘어납니다. 10조 개로 들어가면 아무리 6분의 1로 메모리를 갖다 줄인다 할지어도 너무나 많은 폭증하는 어떤 그 페라미터를 쓰게 되니까 결국은 메모리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향후 전망을 다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영업이익만 봤을 땐 그야말로 이 중장기적으로는 장밋빛 전망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다만 요새 또 이제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어제도 사실 ASML 2분기 매출 가이던스가 좀 실망스러웠었죠. 이미 좀 하락이 어느 정도 반영된 SK 하이닉스였는데 오늘 또 추가적인 하락을 어느 정도는 좀 감수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오늘 뭐 샌디스크랑 마이크론 주가가 떨어졌는데 그렇죠. 어저께 ASML의 어떤 실적 발표가 우리나라 시간 장중에 있었습니다. 네. 장중에 있었고 무엇보다 실적 자체는 잘 나왔는데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가이던스죠. 다음 분기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가이던스가 좀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SK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보시는 대로 어저께 SK하이닉스 아주 기분 좋게 올라갔다가 갑자기 오후 들어서 SK하이닉스 힘이 없으면서 이렇게 그 상승폭을 많이 반납을 했어요. 그렇죠. 반납한 이유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ASML의 그 가이던스에 대해서 컨퍼런스 콜이 나오면서 야 뭐 잘 나왔는데 앞으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 결국 중국에서 뭐 매출이 잘 안 일어날 것 같아. 라는 것이 ASML 가이던스 나오면서 SK하이닉스도 그러면 반도체 전체적으로 업황이 좀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전망이 확산되면서 어떻게 SK하이닉스가 이제 장중에 상승폭을 상당 부분 반납을 했다. 그것이 오늘 미국 시장,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에서 그대로 일어났기 때문에 ASML에 대한 효과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는 오늘 시장에는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다행히도 이 ASML발 이슈 때문에 밤 사이에 마이크론이 2% 하락했고요. 또 샌디스크도 5%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뉴스는 아니라고 선을 그어주셨습니다. 특히나 이제 다음 주죠. 23일 목요일에 실적 발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영업이익 업그레이드 소식이 나오게 되면 이 주가가 충분히 현재의 하락분을 되돌릴 수 있고 추가적인 상승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 주셨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다음 이슈도 조금 비슷한 그런 내용이라고요. 어디에서 가져오셨나요? 예, 터보컨트에 대해서 기술적으로나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파이낸스타임스가 아주 길게 자세하게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FT가 이제 세계적인 유력한 신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새겨볼 대목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사실 이제 터보컨트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은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많이 좀 사그라든 모습인 것 같은데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걱정할 필요 없다는 게 주요한 내용이겠죠? 예, 걱정할 내용은 없는데 다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복귀를 하는 차원에서 그 터보컨트의 효과가 실제로 어떻게 주가를 떨어뜨렸고 그리고 이제 그때가 이란 전쟁 한참 이제 심해질 때였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서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이란 전쟁에 대해서 큰 어떤 영향이 없다고 판단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한 달 동안 중간에 있었던 터보컨트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게 차트인데요. 2월 26일 날 그 당시 삼성전자의 차트입니다. 삼성전자가 그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22만 넘게 사상 최고가를 찍었다가 이란 전쟁이 이제 그 심해지면서 격화되면서 주가가 내려갑니다.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결국 민심이 흉흉해지면서 이란 전쟁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면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고 그러면 더 이상 페드에서 그렇지 않아도 약간 금리를 내린 것에서 마땅치 않았던 파월 의장 입장에서 이거 금리를 못 내리겠다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주가가 내려갔습니다. 비록 삼성전자가 뭐 나스닥이나 거기 상장된 주식은 아니지만 결국 금리 인하를 못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PR에 대해서 리레이팅이 좀 불가능해지고 금리 인하를 못하게 되면 유동성이 같은 빨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실 삼성전자도 좋을 건 없죠. 그런 맥락 주가가 떨어졌다가 어느덧 올라갔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제 그 3월 16일 전후로 해서 차트가 다시 올라갔죠. 그러다 다시 내려가게 된 결정적 계기가 그다음에 보시면 구글의 터보컨트가 논문이 알려지면서 대중적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받아가 주가가 이제 폭락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터보컨트가 어떻게 얼마나 영향을 끼친지 알 수가 있고 상당히 심각한 영향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마이크론, 하이닉스가 연달아서 주가를 떨어뜨리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터보컨트가 한 달 정도의 영향력을 갖다가 끝내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터보컨트의 영향력보다 이전보다 주가가 좀 회복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근본적으로 터보컨트 때문에 주가가 떨어뜨린 것은 과민 반응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전에도 한번 저희 코너에서 좀 비슷한 내용을 다뤄주신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따르면은 물론 전반적으로 봤을 때 6분의 1이라는 그 용량을 줄이는 게 굉장히 획기적이게 보이긴 하지만 이게 모든 상황에서 다 똑같이 6분의 1을 줄이는 건 아니라면서요. 특히나 챗 GPT에 이걸 활용했을 때는 이야기가 또 달라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 터보컨트 연구진이 구글의 연구진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카이스트 한인수 교수가 이제 해당 논문에 저자를 올립니다. 그래서 한인수 교수랑 직접 이제 연락해본 바로는 논문에 나오긴 하지만 최상단 AI 서비스, 그러니까 AI 챗GPT라면 챗GPT 4.0을 상대로 실제로 논문을 갖다 진행한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4.0을 상대로 진행하려고 하면은 그 오픈 AI가 연구자들이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갖다 이제 공개해줘야 되는데
공개해주다가는 이제 약간 설계도면 같은 거 내놓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픈AI 입장에서 설계도면 내놓기 싫다라고 해서 이제 설계도면이 내놓은 그보다 하위 버전을 갖다가 상대를 했더니 6분의 1로 줄어든다라는 것이 구글의 논문입니다. 그러면 안 해본 거 갖고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지금 사실은 하위 버전 쓰기도 하지만 최상단의 4.0 갖고 하는데 최상단의 버전에서는 실제로 메모리가 6분의 감소하는지는 모른다는 것이 한인수 교수의 설명이고 그것이 타당하죠. 하지만 그 하위 버전에서 6분의 1 줄었기 때문에 줄은 연구 결과를 갖고 논문을 내놨다. 그리고 한인수 교수도 이거 단지 아카데믹하게 학문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이제 시장에서 그 반응을 보일지 몰랐다라는 것이 한인수 교수의 반응이고 해당 내용이 또 이제 한인수 교수의 멘트가 FT에 실려 있습니다. 우리는 중요했죠. 왜냐하면 주가를 떨어뜨렸으니까 우리는 중요하지만 어쨌건 실질적으로 한인수 교수나 구글의 연구자들이 이거를 최상단의 AI 서비스를 상대로 연구를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한마디로 이 6분의 1이라는 이 헤드라인에 상당히 좀 여론이 많이 오도가 됐다는 점도 확인이 되는 그런 분석이었는데요. 또 이어서 제번스의 역설, 이번 기사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상황에서는 좀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6분의 1로 메모리를 준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 6분의 1의 메모리를 적게 쓴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하나의 서비스 이용할 때 단가가 내려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기업들이 야 우리도 AI 해야 되는 거냐? 라고 생각할 때 AI 하려면 어느 정도 인프라를 갖추거나 인프라를 갖추지 않으면 인프라 갖춰진 곳에 이제 빌려 써야 되죠. 그럼 다 같은 얘기입니다. 빌려 쓰거나 스스로 독자적으로 구축을 하거나. 근데 AI에 대해서 그런 서비스를 할 때 메모리 가격이 메모리 비용이 줄어든다면 예전에는 엄두가 안 났던 많은 중소기업들도 동시에 야 우리도 지금 AI의 엄청난 변곡점의 시대인데 우리도 뭔가를 해보자. AI라는 거는 정말 전방위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마치 2000년 인터넷을 처음에 깔기 시작했을 때는 단지 인터넷 강의, 중고생들이 인터넷 강의 정도로만 인식을 했지만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화면도 많은 분들이 텔레비전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니터로 인터넷에 연결된 모니터로 보시는 분도 많으실 것입니다. 2000년에 상상하셨겠죠? 아니죠. 똑같은 맥락에서 AI가 어떤 식으로 퍼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맥락에서 중소기업들도 AI 서비스를 하고 싶은데 메모리를 갖다가 낮춘다면 AI에 필요한 서비스 비용이 낮아진다면 예전에 엄두도 못 냈던 중소기업들도 AI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무엇이냐. 이 메모리 가격이 메모리 비용이 하락하면서 전체적으로 AI 시장이 넓어진다. 이것이 제번스 역설입니다. 기술 혁신이 일어날수록 추가로 들어가는 투입되는 비용이 줄어들게 되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넓어지는 것이 제번스 역설이고 이번에 터보컨트의 연구 결과가 최상단의 그 챗GPT 4.0에서 그대로 6분의 1로 줄어든다면 오히려 시장이 커진다, 시장이 넓어진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들 분석이고 FT도 동일하게 썼습니다. 그럼 결론을 내려보자면 이제 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더 이상 이 터보컨트 관련 이슈로 매출이 감소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번스 역설을 갖다가 다른 방면에서 설명을 본다면 아까 제가 패러미터를 한번 설명드렸는데 기존의 최상단의 패러미터가 1조 5천억 개의 패러미터가 필요했다면 이제는 루빈을 갖고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최상단의 그 MPU 루빈을 갖고 돌리는데 루빈을 갖고 돌리는 걸 갖다가 적용해 본다면 지금은 10조 개의 이제 그 패러미터를 쓴다. 그러니까 책으로 치면 책 하나를 생산한 단가가 낮아졌다 보니까 책을 갖다가 생산하고 책을 읽고 싶은 독자층이 넓어졌어요. 근데 패러미터는 10배가 증가한다는 건 무엇이냐? 예전에는 책 생산에 대한 단가가 높다 보니까 책을 갖다 한 권을 갖다 뽑아낼 때 100페이지 정도 불과했지만 이제는 책을 갖다 생산하는 단가가 낮아지다 보니까 웬만한 책 1000페이지로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책 시장이 도서 시장이 더 넓어진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가 결국 제일 초점 맞추고 싶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메모리 수요가 감소되면 매출도 줄어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염두는 사실은 시장 전체를 봤을 때는 그건 하나의 기후에 불과하다. 기후가 무슨 뜻입니까? 긴 나라에 사람이 있었는데 하늘이 무너질까 봐 내렸던 걱정이 기후입니다. 하늘이 왜 무너집니까? 무너지지 않았죠. 동일한 맥락에서 터보컨트에 대해서 너무 과민 반응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터보컨트 관련된 우려들은 완전히 불식이 된 시장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다음 주에 있을 SK하이닉스의 역대급 실적 발표까지 계속해서 주가가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가득한 시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조호진 타키온 대표와 함께 밤사이 전해진 이 해외 인사이트들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밤새 편을 잘 쉬셨습니까? 4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이데일리 신문에 나온 내용들을 좀 또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전쟁 이후 1,600 피해 어제 2월 27일 이후 32거래일 만에 코스피가 다시 6,0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반도체 두두장 이어질까? 이제 섹터 얘기죠. 어제 장중에 11시 좀 안 됐었나요? 3,168인가요? 어제 정확하게 6,183이군요. 코스피 3,000이라네요. 참. 그래서 6,200가나 아마 분위기 또 확 또 좀 달아올랐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전고점이 6,300선대 초반이었으니까 이 시장 분위기가 또 1월, 2월 때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 6,000 즈음 가면 6,000 넘겠네 보면 6,000 넘는 경우가 많았고 6,100 즈음 하면 또 6,100 넘어가는 경우도 흔했기 때문에 6,200 근처에 가다 보니까 6,200 넘고 그러면 6,300도 또 해볼 만하겠네 뭐 이런 식의 어떤 또 시장의 심리가 좀 어제 좀 있긴 했었는데 장 계속 요즘 그렇죠. 오전장에 강할 경우 오후장에 좀 밀립니다. 물론 뭐 마이너스로 돌아서 이럴 정도는 아닌데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 요즘에 외국인들이 좀 사고 있는데 개인들은 계속해서 이제 그때 이제 좀 많이 떨어졌을 때 들어왔던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계속 이제 익절을 하는 거죠. 쌀 때 이를테면 떨어질 때 사고 올라갈 때 팔고 이런 어떤 사팔을 굉장히 하시고 계시는데 어제 같은 경우도 또 마찬가지였고요. 삼성전자 어제 하이닉스가 7% 넘게까지 상승을 하다가 그래서 어제 118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좀 밀려서 어쨌든 뭐 110만 원대 유지를 하면서 마감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오후장 후반부에 가서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좀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유는 6천을 다시 돌파했고 지금 분위기 봐서 오늘 또 뉴욕 시장도 좀 좋았으니까요. 특히 이제 우리 쪽에 영향이 더 큰 나스닥 또 뭐 이 기술주들 특히 반도체주들 오늘 반도체들이 조금 뭐 마이크론도 그렇고 ASML도 그렇고 조금 부진했습니다만 뭐 그렇다고 해서 크게 떨어진 것도 아니고 최근에 계속 강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들이 좀 쉬어갈 수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뭐 어떤 탄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약하거나 약해질 거거나 뭐 이런 모멘텀이 있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여전히 반도체가 일단 또 주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반도체 하나만 가지고 가기보다는 또 다른 이제 함께 따라붙는 섹터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1분기 어닝 시즌이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좀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섹터 또 종목들이 좀 개별적으로든 또는 섹터 전체로든 튀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삼양식품 같은 이런 회사들 실적 엄청 좋죠. 또 화장품주 같은 경우 지난 수출 나왔을 때 수출 10일까지 수출 실적 나왔을 때 급등을 했다가 또 요 며칠 또 주춤을 한데 결국 펀더멘털이 굉장히 양호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바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도 좋고요. 어제도 화장품주도 괜찮았습니다. 이제 그다음 관심사는 이제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뭐 로봇이나 뭐 바이오나 뭐 이런 쪽이죠. 소부장은 이미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어제 바이오주들이 좀 반등을 해서 바이오주들이 좀 계속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고요. 일각에서는 그동안에 삼천전자약 후유증 때문에 반도체 이 바이오주들이 좀 부진했었는데 삼천전자약이 주요 뭐 액티브든 이런 ETF 상품에서 좀 대부분 이제 편출이 됐기 때문에 이제 삼천당 제약 때문에 바이오주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흔들리는 거는 이제 제한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서 또 뭐 여러 번 얘기가 나옵니다만 4, 5, 6, 이 3개월 동안 이 글로벌 학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 이런 어떤 효과도 기대 좀 해볼 만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는 반도체 말고 또 누가 이번에 장이 다시 상승세로 갈 때 짝꿍이 될 것이냐 그 섹터 찾기 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요즘에 좋을 때 뭐 ETF 시장 같이 좋아지는 거는 뭐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흐름이죠. ETF 시장 400조 눈앞이다. 반등장에 자금 몰렸다. 네. 398.1조 원까지 지금 ETF 시장 순자산 총액이 좀 늘어났고요. 보시는 것처럼 계속 꾸준히 상승하라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겠고 이달 초에 375조니까 2주 만에 20조 원 또 넘게 늘어났습니다. 장이 좋아지면 또 더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중요한 건 이제 자금이 좀 들어와서 주로 어디로 가느냐인데요. 보니까 이 코덱스 200,
그다음에 코덱스 나스닥 100, 그다음에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이거 월배당 하는 그런 상품인 거죠. 이런 좀 대형 종목, 지수 추종 대형 종목들 중심으로 ETF에 들어온 자금들이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코덱스 200 같은 경우는 뭐 5,700억이라는 돈이 좀 최근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거 최근 일주일 동안만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조금 아직도 이러한 전쟁이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신중하게 보되 장이 결국 갈 거라고 보다 보니 강세가 될 거라고 보다 보니까 지수를 추종하는 그것도 코스피를 추종하는 쪽에 상품에 돈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3차 전쟁 얘기도 잠깐 해드렸습니다만 ETF 시장에 자금이 계속 유입되는 건 불가피한 거고 또 당연한 거고요. 우리 시장의 투자자들의 이 투자의 어떤 그런 패턴이 좀 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무지막지하게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상황들을 좀 더 재면서 신중하게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3차 전쟁이기 때문에 ETF, 특히 액티브 ETF들 코스닥에 상당히 좀 주가가 수익률이 좋지 않고 또 전체적으로 바이오 업계 전체에 수익률도 좀 떨어뜨렸던 그런 영향들에 대해서 볼 것처럼 ETF가 이렇게 약간 몰리는 경향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제도 있긴 합니다. 또 하지만 또 이렇게 몰리는 것도 있긴 하지만 또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 쪽으로 이렇게 분산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좀 탄탄하게 하방을 받쳐주는 효과와 함께 리스크도 좀 분산시키는 그런 이익을 또 이점을 갖고 있는 상품이 또 ETF지 않습니까? 그래서 ETF는 뭐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투자의 축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세 번째 기사입니다. 6,000피가 삼킨 가계 뭉칫돈 표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께서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거는 이 빨간색 표인데 이게 M2 광의 통화라고 뭐 표현을 하는데 쉽게 생각하면 시중 유동성을 이제 가장 잘 대변해주는 통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요즘 이 오른쪽으로 할수록 이제 최근이죠. 2020년, 21년 사이에 이 M2 늘어난 거 보십시오. 잘 아시는 팬데믹 때입니다. 그때 엄청나게 돈을 정부에서 쏟아 부었죠. 우리만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만 그 효과 비슷한 거고 그게 이제 2024년에 가서 이제 거의 바닥까지 시중 자금이 좀 줄어들었죠. 유동성이 줄어들었죠. 근데 이제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을 필두로 해서 이제 긴축 정책이 본격적으로 펼쳐졌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 들어서도 계속 좀 늘어나고 있고, 근데 최근에 이제 M2 시중 유동성이 늘어나는 이걸 보면 일단 2월에만 6천억 정도가 증가했는데 석 달째 지금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늘어나는 것도 늘어나는 건데 이 돈들이 지금 어디서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개인들이라든가 이쪽 그 기관들의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쉽게 생각하면 그냥 잠겨두던 데서 안정적인 어떤 그런 상품에서 있던 자금들이 빠져나오면서 조금 더 이제 위험성이 높은 자산 쪽으로 좀 자금이 가고 있다 이런 건데요. 예를 들어서 줄어든 거는 뭐 2년 미만의 정기 예적금들이 많이 줄었고 이거는 사실 뭐 예금 이자도 거의 없죠. 근데 이 돈들이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냐면 금전 신탁, 또 수시 입주식 저축성 예금 등등등 이런 쪽으로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금전 신탁 쪽으로 5조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그 시장에서 안정적인 예금에 있던 돈들이 예금이나 적금에 있던 돈들이 이제 빠져나와서 이제 주시장 쪽으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표에서 보셨던 것처럼 아직 이게 이렇게까지 위로 올라갈 정도는 아닙니다. 뭐 금리가 유동성에다가 광유동성으로 넘어가는 수준은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추세를 보면 올라가고 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시중 전체 이제 머니 무브의 어떤 초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좀 이재명 정부가 좀 추진하는 것처럼 부동산에 너무 좀 잠겨 있는 자금들이 금융자산 쪽으로 좀 더 옮겨가는 게 본격화된다 그러면 이게 더 이제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즘에 이제 금융사들이 이제 이 부자와 관련된 리포트들을 잇따라 내더군요. 오늘은 요 NHC 투자증권의 100세 시대 연구소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요. 우리나라 상위 1%가 되려면 적어도 자산이 35억 정도는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 상위 1%들의 이제 표에서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평균 자산은 67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가 되려면 34억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상위 1%에 든 사람들만 조금 평균을 해보니까 67억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0.1%는 이제 97억이 이제 평균 자산이다. 0.1% 되는 사람들은 이제 몇백억대 이렇게 얘기를 보통 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이는 63세, 74%가 서울과 경기도권 거주, 평균 가구 원수는 뭐 2명 내지 3명 정도, 그게 가족 수가 많은 거는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분들이 갖고 있는 요겁니다. 이제 자산 구성을 보는 게 중요한데요. 금융 자산이 18.9%, 그다음에 작년에는 15.3% 정도로 더 오히려 줄었죠. 부동산은 더 늘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 볼 때 이제 황갈색 부동산 거주 이외 플러스 오른쪽에 부동산 거주 주택 이 두 개를 합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금융 자산은 15% 내외고요. 80% 이상이 이제 부동산 자산 이렇게 됩니다. 이게 여전히 돈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 자산이 대부분이다라는 거. 그거는 사실 우리 지금 부동산 상황, 그 집값이 서울의 집값이 뭐 좀 평균 20억, 4억 정도 되는 걸 생각하면 불가피한 거죠. 강남의 아파트 한 채 웬만한 거 30평대 갖고 있으면 지금은 뭐 30억, 4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위 1% 되는 분이 60억 정도로 하자 평균 자산 60억 정도라고 그러면 강남의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으면 사실 3분의 2고요. 금융 자산은 10억 전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지금 정부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금융자산 쪽으로 좀 이전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였어요. 지금은 저렇게 부동산 자산이 대부분인데 앞으로 한 5년, 10년 뒤에는 조금 더 이게 금융자산 쪽으로 가계자산의 이 무게가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이 좀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코스피는 6,100선을 터치했습니다. 다만 리스크온 시장에서도 예전 같은 무차별적 상승이 아니고 실적과 펀더멘털 중심으로 주도주가 압축되는 흐름인데요. 6,100 코스피 시대에 과연 어떤 종목과 섹터가 주도 흐름이 될지 오늘 이창한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미국 시장 마감 상황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 미국 증시에서는 S&P 500이 사상 처음으로 7,000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네. 마감 상황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볼게요.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고요. 나스닥이 1.59% 상승이 나왔는데 이러면 11거래 연속 상승입니다. 다우는 다만 0.15% 하락 마감을 했고 네. 그 연준의 그 베이지북을 통해서 그 미국의 그 경기가 상당히 견조하다는 것들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 그리고 이제 막판에 그 옵션 만기 해지 물량이 유입되면서 이제 지수를 강하게 올렸는데요. 그저께는 그 옵션 시장에서의 그 가마 스퀴즈가 터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급등 네. 나왔고 이게 이제 옵션 시장이 실제 지수에 영향을 주는 그런 흐름이 이틀 연속 나왔다는 겁니다. ASML의 그 2분기 매출 전망이 나왔는데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2분기 매출 전망이 다소 좀 보수적으로 나왔고 그리고 처음으로 그 어떤 그 반도체 섹터의 핵심 지표 중에 하나인 그 순수주 공시를 중단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마이크론이라든가 샌디스크라든가 이런 반도체 기업들의 그 차익 매물이 나왔고 전반적으로 엔비디아는 상승을 했지만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좀 약세가 흐름이 나타났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여전히 AI라든가 HBM 관련 기업들의 투자가 상당히 견조하기 때문에 업황 자체가 피크아웃으로 보기는 어렵고 대체로 증권가에서는 아직은 미들 사이클 정도로 그 정도로 보고 있고요. 다만
굉장히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 샌디스크는 나스닥백에 들어가면서 시고가도 나왔고, 그러니까 다소 이제 선방이 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차익 매물이 나왔고, 반면에 이제 반도체 쪽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니까 그동안 좀 조정을 받았던 소프트웨어 쪽으로 매수세가 상당히 좀 좋았죠. 자금 좀 네. 이동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그 엔트로피의 그 기업 가치에 대한 투자 제한이 막 그 이루어지면서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대해서 매수가 좀 들어왔다. 최근에 클로드 사용자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요. 아,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클로드를 써보면은 그 코딩에 상당히 특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작업들이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네. 있어서 아마 인기가 좀 있을 것 같고, 제미나이나 섞어 쓰게 되면 상당히 효과를 좀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그 최근에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불안 요소 자체가 사모은 신용 리스크였는데, 여기 대해서 그 모건 스탠리가 이게 시스템 위기는 아닌 그 성숙해 가는 과정에서의 성장통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가 네. 조정받았던 이유에 대해서 일축하면서 시장의 그 투자 심리를 상당히 개선한 것들이 반도체 쪽에서 차익 매우 나오고 네.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 반등이 나왔다. 그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정리를 좀 해보면 경기 견조함 그리고 수급 요인이 맞물렸고요. 반도체 쪽의 차익 실현, 소프트웨어로의 강세로 좀 업종별 차별화 장세도 있었던 간밤 시장이었습니다. 우리 시장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코스피가 전쟁 이후에 이제 첫 6,000피를 돌파를 했죠. 6,100선까지 터치를 했는데 지금 흐름 리스크온 전환으로 봐도 될지 향후 방향성까지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제 지난주에 시장은 종전에 베팅했다라고 말씀드렸고 네. 리스크온 시장으로 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게 계속 이어진 거고요. 이제 그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리스크온으로 완전히 바뀌었고 이제 그동안 이제 다 같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이제부터는 좀 차별화 장세 가능성이 높아요. 네. 실적 장세로 바뀔 것이고 펀디멘털이 강력한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은 이제 선별하는 해야 되는 시점이라 볼 수 있겠는데, 이게 이제 리스크온으로 바뀌었다는 자체는 뭐냐면 결국에는 미국과 이란 간의 물류 협상 소식이라든가 그리고 주요 외신들이 어쨌든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네. 시나리오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래서 S&P 500도 신고가를 간 거라고 볼 수 있겠고, 그동안은 전쟁이라는 거는 비정상적인 변수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정상시장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정상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는 네.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트럼프 변수라든가 뭐 관세 이슈라든가 마이크론이라든가 반도체 기업들 좀 하락했던 것들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조정, 뭐 삼성 양익스 오늘 좀 약간 실수도 있는 그 정도의 그 노이즈는 있겠지만은 그 전쟁 와중에도 국내 기업들과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꺾이지 않았다면 실적 전망 시에 오히려 네. 더 올라가고 목표가는 더 상향되었다는 것이고요. 삼성전자 실적 너무 좋죠. 반면 그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도 수주원추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엔비디아도 11거래 연속 상승이 좀 나왔던 것처럼 네. 일단 실적으로 인해서 하방 지지가 상당히 탄탄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조금 오늘부터 난이도가 좀 올라가는 시장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전쟁 구간에서는 조정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시장 투자자들은 전쟁이 끝나게 되면은 가장 먼저 올라갈 종목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를 봤기 때문에 그런 걸 사면 됐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저점 대비해서 20%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과정에서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니더라도 다른 쪽에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네. 종목들을 이제 그 수급의 이동이라든가 그런 찾아내는 것들이 중요할 거고, 그리고 일단 지정적 리스크가 해소된 이런 정상 시장에서는 어떤 숫자를 증명하는 오로지 기대감만이 아닌 숫자로 증명하는 기업들이 선택을 받기 때문에 본연의 본질 가치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조정을 많이 받았을 때 개인들이 많이 샀는데 올라가니까 팔고 외국인들이 사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은 이제 개인들의 매수 자금, 대기 매수, 그러니까 이게 고객 예탁금은 116조 이렇게 많긴 하지만 대기 매수 자금은 올라갔기 때문에 덜 할 거란 말이죠. 오히려 이제 매도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이 가는 쪽으로 따라가는 게 좋다라고 네.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시장이 정상으로 복귀를 하면서 이제 분위기는 리스크온으로 확실히 좀 전환이 됐고 뭐 차별화 장세가 펼쳐질 거라는 얘기신데 종목 선별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 외국인 수급 이야기도 살짝 해주셨는데 외국인 이틀 연속 순매수에 나섰습니다. 이제 수급이 개선되는 분위기라고 봐도 될까요? 네, 제가 이제 4월부터 카운트를 해보니까 네. 외국인들이 이번 달에만 현물만 코스피만 5조 3천억을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선물에서만 4조 7천억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합산 10조를 매수한 거예요. 이번 달만. 네, 4월 네. 달만 이거고요. 결국에는 이게 이제 그 선현물 동반 순매수가 된다는 얘기는 단순한 반등 베팅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반도체 쪽에서의 어떤 그 폭발적인 펀드멘탈 개선에 지금 베팅하고 있는 거고, 실제 미국의 디램이라는 ETF가 런칭이 됐거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는 ETF인데 디램 ETF 요. 아멕스에 상장이 됐는데 네, 네. 거기에 그 자수가
지금 4월 초에 연칭돼서 2,100원 늘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국내 그 MSCI 그 iShares 사우스코리아 ETF는 EWY는 자수가 급강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그래요? 결과적으로 네. 외국인들 보는 입장에서는 한국 우리나라를 산다는 얘기는 지수를 산다는 얘기는 반도체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여실히 드러났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이 수급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압도적인 실적 모멘텀을 반도체에서 갖고 있고 네. 디램이 향후 250%, 낸드가 187% 가격이 상승할 전망이라 보니까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상당히 끌어들이는 요소가 된 거고요. 그리고 SK하이닉스를 4월 달에 외국인들이 2조 6,500억을 샀고 2조 6천억 이상 샀고 삼성전자를 1조 8,600억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더 사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서프라이즈 나오니까 네네. 4월 23일에 하이닉스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거라고 보니까 거기에 추가적인 베팅이 나왔다는 걸 볼 수 있겠고요. 지금 그 국내 지금 6,100을 갔는데도 그 12개월 선행 PL이 8배가 안 돼요. 대략 한 7.3배 정도 되는데 네. 근데 삼성전 하이닉스 빼게 되면은 또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뭘 사야 되는지가 명확한 거고 그리고 그 이게 다만 이제 뭐 환율도 아직은 부담이 있어요. 좀 더 네네. 떨어져야지 외국인 매수가 더 강할 네네. 것이고 매크로 악재도 있고 뭐 그 반도체에 대한 피크와 우려도 여전히 있지만은 하지만 지금의 그동안의 전쟁에는 불구하고 반도체 섹터를 보면은 매크로의 악재를 불구하고 실적으로 다 이겨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안 빠지고 버텼던 거고 그 전에 지난주 마찬가지로 정상시적으로 회계했을 때는 실적이 압도적인 기업들이 주가 튄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은 이 반도체 종목들은 대장주로 갖고 계시면서 이제 여기가 좀 쉬어갈 타이밍이 됐어요. 네. 그러면은 실적이 찍혀지는 다른 종목도 실적 턴어라운드라든가 뭐 그 반도체 AI 밸류 체인에 있는 기업들이라든가 오늘 같으면 원전이 그 미국에서 간밤에 급등했으니까 네네. 원전이라든가 실적이 받쳐지는 기업들로 좀 그 종목을 좀 넓혀갈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 전략까지도 한번 짚어주셨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제 반도체 실적 기대감 속에 외국인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고 환율은 아직 핵심 변수인 것 같습니다. 이제 반도체 종목 대장주로 갖고 계시면서 뭐 실적 관련해서 종목들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자라는 이야기시네요. 참 SK 하이닉스 이야기도 바로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역대 최고가를 경신을 했어요. 아무래도 뭐 미국 기술주 훈풍의 영향을 받은 것 같긴 한데 핵심 배경 또 뭐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다음 주 23일이죠. 네.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데 뭐 실적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는 모습 보입니다. 어떻게 네, 맞습니다. 보시나요? 그런 관점이 맞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샌디스크라든가 마이크론이랑 하이닉스를 비교를 한단 말이죠. 네네. 두 기업이 특히 샌디스크가 신고가를 가다 보니까 그 하이닉스는 퓨어 반도체라는 거죠. AI 그 퓨어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파운드리라든가 가전, 모바일 여러 사업부가 다 걸쳐서 실적에 약간 변수가 있는 삼성전자보다 순수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 밸류체인에 곧바로 들어간다는 거죠. 엔비디아가 11거래 연속 상승했으니까 가장 그 HBM의 독점권을 갖고 있는 AI 대장주로서의 그 SK 하이닉스가 신고가가 나온 거는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네.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 더 외국인이 더 많이 샀다는 것도 거기에 증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적이 역대급으로 나오다 보니까 하이닉스 좋겠구나.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하이닉스로 갈아타는 그런 스위칭 수급도 있습니다. 일본. 그리고 이제 그 구조적으로 그 지금 그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이 다 눈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 삼성과 하이닉스 둘 다 마찬가지로 장기 공급 계약이 추진되고 있고 이 자체가 메모리의 또 고유적인 그 시클리컬 산업을 탈피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성장주로서의 그 부각과 그리고 이익의 하방성도 갖추다 보니까 네. 밸류에이션 상향 요인이 될 것 같고 또 그 ADL 상장 요인은 반도체 섹터에 있어서 밸류에이션 상향 요인이거든요. 하이닉스가 지금 더 앞서 있잖아요. 일정이. 네네. 그리고 그냥 하이닉스가 ADR 상장을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도 따라서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이 길을 가겠지만은 일단 ADR 그 편입에 대한 글로벌 자금 유입의 기대감이 하이닉스가 좀 높다라고 네.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현재는 뭐 시장에서는 영업이익 40조 이상까지도 눈높이가 올라가는 상황이고 영업이익률도 70%를 육박할 거다 이런 이제 전망이 나오다 보니까 목표 가격 상향이 나오면서 매수세가 강한 흐름인데 아마 4월 20일 전까지는 추가 랠리가 가능할 거다 나올 거라고 보는데 네. 다만 워낙 시장의 눈높이가 높아져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세로이 나왔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는 뭐 갭상승 또는 상승추가 나오다가 세로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그 세론을 맞춰서 뭐 비중을 줄이거나 하시는 거는 뭐 나쁘진 않은데 그거보다 이게 매도 시그널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
AI 생태계에 있어서 압도적인 그 공급, 그 병목 형상에 있어서 공급자 지위 그리고 향후에 멀티플 상향에 대한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견뎌 나갈 생각입니다. 조정이 나오더라도 좀 견뎌 나가고 그리고 추가적인 조정이 더 나올 경우에는 다시 또 매수를 좀 더 해둬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기 차익 실현을 하기보다는 견뎌 나갈 건데 하지만 이제 그런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네. 단기 차익 실현하셔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향후에 이제 그 나오는 이벤트들이라든가 실적 발표를 봤을 때는 쉽게 팔아서는 안 되지 않을까. 저 같으면 좀 견뎌낼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뭐 SK 하이닉스의 신고가, 뭐 AI 메모리 경쟁력, 실적 기대 좀 동시에 반영된 결과로 보이고 뭐 단기 변동성 불가피하지만 상승 추세 자체는 유지되는 흐름 좀 기대해봐도 되겠네요. 이렇게 SK 하이닉스 신고가 이야기가 나오면 또 삼성전자, 현대차는 어떤가 이렇게 좀 보게 되는데 이쪽으로도 전고점 돌파 시도가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예, 그 삼성전자 실적 발표 다음에 갭 상승했다가 세로 나왔잖아요. 네네. 그것도 그걸 이번에 우상향하고 있고 21만 원 이상 안착한 것들이 결과적으로 세론이 나왔다 하더라도 실적 계속 우상향하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겠고요. SK하이닉스가 신고가 가면 뭐 삼성전 당연히 신고가 가야 되는 게 수순이 아닐까 네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실적 랠리를 좀 보이고 있고 뭐 일각에서는 그 쇼테지가 뭐 그 특히 낸드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도 쇼테지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전망까지 나오는 그렇군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그 SK증권에서 그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 327조까지 지금 전망해서 목표치가 40만 원 제외했고 전체적으로 여전히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목표가 상향과 실적 추정치 상향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장기 공급 계약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클리컬 그 사이클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뭐 전고점 돌파하는 거는 시간 문제 아닐까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면 항상 따라가는 게 그 다음에 현대차가 가요. 항상. 그렇죠. 시가총액 3위, 4위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현대차의 특징은 전쟁 구간에서는 자동차주로 분류됩니다. 전쟁 피해주로 분류가 되는데 이제 종전이 되게 되면은 그 피지컬 AI 기업으로 다시 되는 거죠. 그쪽으로 베팅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 겁니다. 네. 정확히 2월 28일 2월 말에는 신고가 68만 원대를 갔다가 전쟁 터지자마자 급락을 했거든요. 그게 그런데 전쟁 종전 얘기 나오니까 반등이 나오는 거고 이 피지컬 AI 중심으로 패러다임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이제 휴전 또는 종전이 되겠고요. 네. 단순 내연기관차 제조를 떠나서 어떤 그 글로벌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이제 테크 기업으로서의 이제 밸류에이션을 다시 한번 받게 될 거다 볼 수 있겠고 웨이모나 손잡을 아이오닉 5 로보택시 수만 대 상용화 5만 대 정도 앞두고 있고요.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제조 현장 투입이 됐고 뭐 소프트웨어 이런 그 일정들이 나왔고요. 전일 나온 게 스팟 있잖아요. 스팟에 제미나인을 넣으니까 로봇개를 산책하는 것들, 일상적인 이제 추론을 통해서 생활하는 것들이 좀 보여져서 네. 아마 그 피지컬 AI 관련된 내용들이 아마 그 좀 중심으로 좀 얘기 나올 것 같아서 이거 현대차도 정고점 돌파하는 것들이 많은 분들이 되게 힘들어하실 수 있는데 적어도 시간 문제다라고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최근에 다오리랑 삼성증권에서 이제 주정 기간 때문에 실적 추정치도 하향되고 하면서 목표가 하향했는데 다시 한번 이제 목표가 상향 구간에 다시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 50만 원 밑에서 뭐 추가 매수 하셔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압도적인 실적 전망치를 기반으로 전고점 돌파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라고 하셨고 현대차는 또 종전 기대감이 나오면서 이 피지컬 AI 기업이라는 부분이 더 주목을 받고 있네요. 뭐 실적과 성장 스토리 있다 보니까 두 종목 모두 전고점 돌파는 시간 문제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이제 반도체 이후를 대비한 알파 전략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4월에 관심이 필요한 섹터, 뭐 대응 전략은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네, 그 시장이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반등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기술 관련 종목들이 좀 쉬어갈 타이밍이 돼서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난이도가 조금 높아지는 게 시장 조정 받았을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사면 됐는데 그게 약간 네. 쉬어가는 구간이 된다 그러면은 다른 종목으로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그러니까 저점을 노린 투자자들은 지금부터는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좀 추가 수익을 좀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과 섹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종목 발굴이 좀 중요할 거고 그리고 가장 뭐 대표적인 거는 편한 거는 그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전쟁 피해주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가장 피해를 본 섹터가 자동차고 네. 반대가 됐으니까 반등도 강하게 나올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주는 전쟁일 때는 자동차주인데 전쟁 종전이 되게 되면 피지컬 AI 주로 다시
다시 밸류에이션이 빠르게 정상화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그 전일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바닥 시그널이 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4월달에 AACR도 있는 것처럼 제약바이오들 자기가 잘 아는 종목들 저가 매수 노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저 PBR 주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 PBR 종목 중에서 대표적으로 전쟁 피해주면서 저 PBR 종목이 철강주라고 될 수 있겠고, 그 포스코홀딩스, 현대제철이 고개 들고 올라오는 이유도 네.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리튬 쇼테지 얘기도 있는 상황에서는 포스코홀딩스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대제철도 오이선을 안 깨고서 이제 강하게 우상향하고 있어서 보통 현대차 그룹이 갈 때 현대제철 급등 나오기 때문에 그 알파 전략으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의 난도는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라고 좀 강조를 해주셨고요. 실적과 펀더멘털이 확인된 종목 위주로 좀 진짜 주도주를 가려내는 안목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이창원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간밤에 테슬라가 뿜은 불기둥, 삼성전자에게 고맙다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머스크였습니다. 오늘 시장 개장 기다리면서 좀 다소 기대가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보내드린 시그널 확인하시면서 투자 전략 차분히 잘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